오 태풍 송다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2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남사 졸음쉼터 인근에서 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며 다른 화물차 2대와 고속버스를 연이어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에서는 차선을 변경하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 넉 대를 들이받으면서 20분 넘게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면서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 구성 논의 자체를 부정하며 반발하고 있어 내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 같은 시간대보다 2만 7천여 명 적은 4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확진돼 격리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4개월 만에 1,800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갭투자로 집을 산 20, 30대들이 가짜 증빙 서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사들인 주택을 담보로 여윳돈을 마련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알고 보니 사기 대출 광고였습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만 5세 초등입학 학제 개편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19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오늘 오후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구 어느 곳이든 1시간 안에 타격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칠흑콘을 몇 달 안에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월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 태풍 송다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2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이미 300mm 가까운 큰 비가 내린 제주도 산간에도 1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전북과 경북, 중부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 북한을 지나는 열대 저압부의 중심에서 가까운 경기 북부에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또 어제 정오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약 20km 해상에서 제6호 태풍 트라세가 발생했지만 세력이 약해 24시간 내로 열대 저기압부로 약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송다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경우 맑은 날 대비 빗길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버스 앞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짐을 든 승객들이 차례로 줄지어 버스에서 내립니다. 다른 화물차들은 운전 성문이 떨어져 나가기 직전이거나 아예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부고속도로 남사 졸음쉼터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5톤 화물차가 3차로를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왼쪽으로 갔다가 반대쪽으로 미끄러져 나갔어요. 이 사고로 5톤 화물차 운전자 60대 김모 씨와 다른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양지터널에서 인천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차선을 바꾸려다가 오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0여 분간 일대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어제나 부산 대남 지하차도 인근에서도 60대 남성이 운전하던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숨지고 승용차에 타고 있던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3년간 고령 운전자의 맑은 날 대비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가 142명에 달하고 연평균 치사율도 10% 넘게 증가하고 있다며 장마철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하고 최고위원들도 줄 사퇴하는 등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오늘 예정됐던 최고위원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래 오늘 오전 최고위를 열어 비대위 전환 안건을 의결하려고 했지만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와 명분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지적이 나오자 당원, 당규 등을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직을 사퇴하며 비대위 체제가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는데 최고위 회의 대신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 상황에 대해서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 제도 개혁, 정치 혁신도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주글과 골룸이라고 표현했는데 영화 반지의 제왕 속 캐릭터를 언급하며 총체적 위기 상황에도 당권 다툼을 보이는 현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용 사태에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뜻, 이른바 윤심은 비대위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힘을 싣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국민의힘 당무와는 단호하게 선긋기를 해왔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통령이지 무슨 당의 수장도 아니고 당 문제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당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고요. 하지만 이준석 대표 시절 내내 좌충우돌 집안 싸움에 이어진 권성동 원톱 체제에서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까지 당 지도부발 실책이 잇따라 계속됐습니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고 부정평가의 이유로 여당 내 갈등도 꼽혔습니다. 대통령실로선 여당이 안정되는 게 급선무인데 단순한 지지율 문제를 넘어 취임 초 국정 운영 동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에 표면적으로는 드릴 말씀이 없다. 국회와 여당 상황은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윤심은 진작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기울었다는 분석이 대세입니다. 대표적 친윤계 배현진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던지며 먼저 밀고 박수영 의원이 비대위를 촉구하는 초선 성명서로 끌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들도 YTN에 비대위 말곤 타개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과 권대행이 이미 교감한 것으로 안다고 귀뜸했고 애초 이준석 대표 징계 당시 거리가 아닌 사고로 해석한 것부터 당원의 의미와 정신을 왜곡한 잘못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실 뜻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의도에 전달되면서 지도체제 전환에는 탄력이 붙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집권 초반 이례적인 갈등 속에 윤핵관 맏형격인 권성동 원톱 리더십이 일찌감치 무너지면서 친윤 세력 사이 갈등과 기싸움이 장기적으로 대통령에게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오늘 지역 순회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전당대회에서 지지 호소에 나섭니다. 이재명 의원은 오늘 오후 자신의 지역구가 포함된 인천 지역 당원 지지자들과 만나 8.2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박용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 혁신 비전을 강조하고 강훈식 의원은 대구에서 기자 간담회와 기초의원, 청년당원 등 간담회를 연이어 진행하며 당심 공략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전세와 매매 가격 차이가 적은 주택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갭 투자가 젊은 층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갭 투자로 집을 산 20, 30대 사회 초년생들이 세입자가 없다는 가짜 증빙 서류를 만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사들인 주택을 담보로 여윳돈을 마련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건데 비슷한 가담자만 수십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부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관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을 체포합니다. 몇 시간 뒤 같은 사무실에서 또 다른 남성도 경찰관 고지를 받고 연행됩니다.
공무성 이념이 사기 대처 해는 체포합니다. 변호사 사임할 수 있고. 지난 6월 30대 A씨와 20대 B씨가 공문서를 위조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각각 1억 1천만 원과 4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임대차 계약 세입자가 있으면 최우선 변제권 순위에서 밀린다는 이유로 담보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문서를 거짓으로 꾸민 겁니다. 세입자가 있으면은 대출을 나가기가 어렵죠. 당연히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경매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원금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으니까.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적은 투자금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입한 뒤 급전이 필요한 갭 투자자에게 여윳돈을 마련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을 모의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찾아간 텔레그램 대화방에선 브로커가 범행 수법을 알려주고 위조 문서도 직접 만들어준 뒤 대가로 대출받은 금액의 절반 정도를 송금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에 사람들이 받은 거에 수수료 50% 챙겨가고 저는 60% 줬거든요. 근데 텔레그램이랑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하지만 두 사람이 체포됐을 당시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문제의 텔레그램 방은 이미 모두 사라진 상황. 경찰이 운영자를 파악한 결과 휴대전화와 계좌는 다른 사람 명의의 대포폰과 대포 통장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텔레그램 방에서 불법 대출을 시도한 사람만 수십 명에 달한다는 진술을 토대로 브로커와 추가 가담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는 도입된 지 8년째인데 서울시 최고의 정책으로 꼽힐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막상 근처 정류장에는 자전거가 없거나 기껏 찾은 자전거가 고장난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강민경 기자가 현장으로 나가봤습니다. 서울 시민 3명 가운데 1명이 이용하는 따릉이. 이제 도로에서도 한강공원에서도 따릉이를 발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1,000원만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대여하고 반납하는 장소에도 제약이 없다 보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따릉이를 애용하는 시민들은 최근 불편함이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연결하다 보면은 무선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안장이 고정이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았고요. 아니면 브레이크가 조금 헐거워서 꽉 잘 안 잡힌다거나. 문제가 뭔지 확인하기 위해 YTN 취재진이 출근 시간에 맞춰 서울 여의도를 찾아가 봤습니다. 페달이 부서져 덩그러니 놓여 있거나 바퀴 보호구, 벨이 손상된 따릉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특정 지역에만 몰리는 따릉이 배치 문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 지나지도 않았지만 회사 밀집 지역인 이 대여소엔 자전거가 80대 넘게 모여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선 따릉이가 한 대도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근 정류장에 찾아가 봤더니 배터리가 다 돼 탈 수 없는 따릉이 한 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특히 퇴근할 때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따릉이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 게 이용할 때 가장 불편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수요는 계속 늘어났는데 공급은 멈춰 있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작년 기준 따릉이 회원수는 330만 명, 2년 만에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용 건수도 비슷하게 늘어났고 수입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2년 전과 지금 모두 320억 원대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따릉이 정비와 배송 건수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입니다. 서울시는 운영 비용이 들어서 지난해에만 적자가 100억 원대를 넘었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공유 자전거는 노후화 속도가 빨라서 정비 시기를 놓치면 아예 새로 사야 하는데도 정비나 배송 관련 예산 역시 좀처럼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한 대에 80만 원대인 구매 비용이 커지면서 오히려 적자는 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따릉이의 공적 성격을 생각해 교통복지 차원에서라도 예산과 인프라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만 5세 초등 취약 학제 개편과 관련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등 19개 교육 관련 시민단체가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들 19개 단체는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5세 유아들의 초등학교 조기 입학 학제 개편 중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만 5세 유아의 조기 취약은 인지와 정서 발달 특성상 부적절하며 입시 경쟁과 사교육의 시기를 앞당기는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만 5세 초등학교 취약 학제 개편안을 업무 보고한 뒤 취약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하면서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4개월 만에 1,800원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기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897.3원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이전인 지난 6월 말보다 247.6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리터당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185.1원 하락한 1,982.6원으로 한 달 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 7%포인트의 4배 가격이 넘게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규 환자는 42,8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신규 환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같은 시간대보다는 1.22배, 2주일 전보다는 1.7배 많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 중후반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고령 환자와 면역 저하자 등 위중증 위험이 큰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루 한 차례 전화로 진행된 건강 모니터링 제도가 폐지됩니다.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누던 구분이 없어지고 확진자가 원할 때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비대면이나 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고령층 확진자가 병원을 검색해 찾아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8,700여 곳인 원스톱 진료기관을 10,000곳으로 늘리고 24시간 응급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재확진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완치 사흘 만에 다시 확진된 것을 계기로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의학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재확진 판정을 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틀째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상태가 좋다며 트위터를 통해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Tested positive this morning. Going to be working from home for the next couple of days, and feeling fine. 바이든 대통령의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대통령 건강 관련 메모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좋은 상태이지만 양성 재발을 감안해서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엄격히 격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코로나에 확진된 뒤 격리 상태에서 항바이러스제인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뒤 27일 음성 판정을 받아 공식 활동을 재개했다가 사흘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Just tested negative for COVID-19 after isolating for 5 days. 이같이 환한 웃음을 보이며 건재를 과시하다가 재확진된 것을 계기로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관련한 리바운드, 즉 치료 후 재발에 대한 미 언론의 다양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의학계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흔치 않은 사례라고 보도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서 팍스로비드 치료 환자의 재발 사례가 약 10%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6월 발표된 팍스로비드 치료 연구 논문에선 5%가 30일 이내 다시 양성 반응을 보였다면서 특히 코로나 변이 BA.5 유행 상황에서는 재발 비율이 20에서 40%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원숭이 도창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뉴욕시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P통신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15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원숭이 도창에 감염될 위험이 있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또 우리는 더 많은 백신을 가능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 연방 파트너와 함께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몇 달 안에 러시아 해군에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해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해군은 누구든 러시아의 주권과 자유를 침해하려는 이에게 번개와 같은 속도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몇 달 안에 러시아 해군에 인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Достаточно упомянуть новейшие, не имеющие аналогов в мире гиперзвуковые ракетные комплексы «Циркон», для которых нет никаких преград. 치르콘 순항 미사일은 최고 마하 8, 즉 시속 약 9,800km의 속도로 비행해 기존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2020년 치르콘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으며 지난 5월에는 치르콘으로 약 1,000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시험 발사까지 완료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치르콘 배치 지역은 러시아의 이해관계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에 미사일 12발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최대 농업기업 중 하나인 니빌론의 창업자 겸 소유주 부부가 사망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센케비치 미콜라이우 시장은 이번 폭격이 전쟁이 시작된 후 가장 심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브라임 칼린 튀르키예 대통령실 대변인은 세부 사항 조율이 오늘까지 완료된다면 첫 배가 오늘 출항할 가능성이 크다며 늦어도 2일이면 출항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올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가량에 불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우리의 주요 목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야기된 세계 식량 위기를 막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올해 2월 러시아 침공 이후 연료와 비료 부족, 농민들의 곡물 재배 포기, 생산시설 파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흑해 함대 본부를 드론으로 타격했다는 러시아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 본부가 위치한 세바스토폴의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시장은 현지 시각 지난달 31일 미확인 물체가 함대 본부 경내 앞바닥에 날아들어와 6명이 다쳤다면서 일단 드론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 공보실은 이번 공격은 사제 드론으로 폭발 위력이 작았다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세르이 브라추크 오데사 군 행정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의 드론 공격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이 8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사퇴하기로 하면서 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비대위 체제로라고 써 있는데 바로 전환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 체제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을 했지만 이 계획한 대로 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대위 전환 요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라는 부분에 해석을 두고 이게 전원 사퇴일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반 이상일 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직 이견이 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비대위로 간다고 해도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그 부분도 여당의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5선의 정진석, 주호영 의원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이른바 윤핵관은 2선으로 물러나달라라는 요구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중립적인 정우택, 조경태 의원까지 함께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 대행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누가 임명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두고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준석 대표 측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비대위가 들어서게 되면 복귀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모로 여당의 혼란이 지속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교육부가 이제 만 5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는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취학 연령 하향 문제가 이번에 크게 보도가 되면서 여러 각계각층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침 신문들은 대체적으로 반발 의견들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동아일보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만 5세라는 나이의 아동이 초등학교 1학년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강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40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혼자 화장실도 가기 어려워하는데 긴 수업 시간은 무리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대상으로 한 사교육이 늘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돌봄 교실에 비해서 초등학교는 이후 인프라가 부족해서 맞벌이 부부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취학 연령 하향 논의는 이전 정부들에서도 진행이 된 바 있는데요.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3년부터 또 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쳐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에도 관련 논의는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효과보다는 혼란이 크다는 취지의 결론이 나오면서 가로막혔는데 이번에 논의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다음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면 공무원 이젠 싫다로 시작을 합니다. 대학생들의 희망 직업 중에 늘 상위권을 차지했던 게 공무원이었는데요. 예. 이제는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몇 년 사이에 그런 움직임이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를 보면 작년에 4만 5천 명 가까운 퇴직 공무원이 나왔는데 네. 그중에 5년 차 이하가 11,5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걸 비율로 따지면 한 4명 중에 1명꼴로 5년 차 이하의 퇴직자였던 겁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오래 다닐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꼽혔는데 이렇게 5년도 되지 않아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최근에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신문에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공무원의 권한과 역할이 줄고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국회의 힘이 강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취감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나 보상 또 성과 측면에서도 꽉 막혀 있다는 생각에 미래가 없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워라밸이라고 부르는 삶의 질 측면에서도 요즘은 민간에서도 52시간제 근무 그리고 재택근무, 유연근무 같은 거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젊은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무원 시험 지원자 수가 크게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5년 전보다 27.5% 정도가 줄었는데 같은 기간 2030 인구 감소폭이 6%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에도 확실히 좀 선호도가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른바 철밥통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었는데 저희가 눈여겨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내용인데요. 증가세가 주춤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수만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물놀이 관련해서 감염을 좀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 실린 사진인데요. 더운 여름철을 맞아서 대규모로 물을 뿌리는 콘서트나 공연, 축제 같은 게 최근에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확대된 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마스크를 벗거나 아니면 반만 걸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쓰고 있더라도 또 물에 젖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무용지물이다라는 지적은 이전부터 잇따랐습니다. 네. 그리고 실외이긴 하지만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한 공간에 밀집해 있고 또 콘서트의 경우에는 함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침방울이 튈 가능성도 크다는 점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물놀이 공연을 다녀온 후 확진이 됐다는 후기가 인터넷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일보는 방역당국이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방역당국은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방역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요. 이러한 물놀이 공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기사에서는 자율방역 기조를 내세운 정부가 물놀이 감염에 손을 놓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은 좀 지적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 밖에도 다양한 이런 연합훈련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중단됐던 연합훈련들이 속속 재개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중 하나가 대표적인 게 쌍용훈련인데요. 이거는 한미해병대가 주축이 되는 연합상륙훈련의 이름입니다. 2018년에 역시나 중단이 됐다가 내년 봄에 부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준비할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해병대는 가능한 한 최대 규모로 참가하려고 준비한다는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9월 중에 개최를 하고 그 이후에는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단됐던 훈련이 재개되고 또 연합 태세가 더 강화되는 분위기인데 역시 북한은 이를 두고 불장난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라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번 달을 한반도 정세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인기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영우가 극중에서 지켜낸 이 팽나무가 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드라마의 7화와 8화에 비중 있게 등장한 나무인데요.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아마 드라마 최근에 많이들 보시다 보니까 이 나무 기억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요. 실제로 존재하는 나무인데 창원시에 있다고 합니다. 주민 50여 명 정도가 모여 사는 작은 농촌 마을에 있는 나무인데요. 드라마에 나온 이후에는 하루 200~300명 정도 관광객이 이 나무를 보기 위해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벽화도 그려놓고 또 팽나무로 가는 길 안내 표지판도 만들면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분위기지만요. 한편에서는 이 팽나무가 혹시나 훼손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2015년 보호수로 지정이 됐고 507년의 역사를 지닌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팽나무 보호수 중에는 두 번째로 오래된 나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훼손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창원시는 이에 대해서 울타리 설치 등의 보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문화재청이 이 드라마처럼 이 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할지 또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를 중심으로 남성 간의 사랑을 그린 보이즈 러브, 이른바 BL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넘어 영화와 시트콤, 관찰 예능까지 등장했는데요. 세상 밖으로 나온 성소수자 콘텐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에 최하영 기자입니다. 좋아하는 거 열심히 해보자 우리. 웹툰과 웹소설 등 숨어서 보던 보이즈 러브, BL 콘텐츠를 세상 밖으로 불러낸 건 OTT 드라마 시멘틱 에러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두 남학생의 로맨스 이야기로 OTT 플랫폼 왓챠에서 8주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영화로 개봉을 앞두고 있고 주인공인 두 배우는 국내 첫 OTT 시상식에서 인기 스타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흥행 속에 우리나라 첫 BL 시트콤도 등장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썸인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동성애, 양성애 등 실제 성소수자의 연애를 보여주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선뜻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워 물밑 장르로 여겨졌던 BL 콘텐츠가 OTT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르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고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시청 여부를 결정하는 OTT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BL 콘텐츠가 이제는 어떤 특정 가치관의 세계관이 아니고 다양한 콘텐츠의 하나로 수용하고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통적 가치관에 반한다며 불편하고 걱정스럽게 보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특히 아직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L 콘텐츠가 자칫 선정성이나 상업적 이익만 좇는 걸 경계함과 동시에 틀림이 아닌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세계도시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정비창 부지에 이어 종로에 낙후된 세운지구도 초고층 복합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도와 용적률 제한 없이 고밀 복합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보도에 김종균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의 관광 명소인 마리나베이에 있는 마리나원, 주거와 관광, 국제 업무 등 다양한 용도가 혼합된 초고밀 복합개발단지입니다. 4동 가운데 2동은 주거시설, 나머지 2동은 상업시설입니다. 단지 중앙에는 350종의 다양한 식물을 심어 공원처럼 꾸몄습니다. 용적률은 1300%에 이릅니다. 싱가포르는 마리나원의 계획 단계부터 땅의 용도를 정하지 않고 토지 이용 규제를 완전히 풀었습니다. 토지의 용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한 것입니다. 오피스나 호텔, 상업시설만 이렇게 덜렁하는 것보다는 주거랑 이런 서비스 아파트 이런 시설을 믹스를 함으로써 도심 공동화 현상 같은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독특한 외관을 자랑하는 마리나베이 샌즈도 화이트 사이트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마리나원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용산 정비창 부지에 이어 서울 구도심에 낙후된 세운지구도 용도와 용적률 제한 없이 유연하게 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이트 사이트 제도의 장점을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용산이라든가 또 세운상가라든가 하는 곳에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 시장은 또 서울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노년의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에 살 수 있게 하는 세대 공존형 노인복지주택단지가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일대에 들어섭니다. 또 재건축을 앞둔 노원구 하계 5단지에는 부모, 자녀, 손자녀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함께 사는 3대 거주형 주택을 짓습니다. 세계도시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싱가포르 북부 실버타운 캄풍 애드미럴티에서 이 같은 세대 공존형 주택 공급을 계획을 밝혔습니다. 캄풍 애드미럴티는 노인이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프로젝트형 주택단지인데 10여 개 공공주택단지 한가운데 조성돼 노년층 부모와 결혼한 자녀 등 3세대가 가까이에서 따로 또 같이 생활하는 세대통합 주거단지를 형성했습니다. 서울시도 급속한 고령화와 아이돌봄 등 일상 속 고충과 사회문제 완충지대 역할을 할 대안으로 부모, 자녀, 손자녀 3대가 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교류하는 세대 공존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인근의 경기전길과 동문길 550m 구간의 낡은 상가 간판이 내년에 바뀝니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간판 개선 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받은 국비 2억 5천만 원이 이 사업에 투입됩니다. 전주시는 모두 4억여 원을 들여 전통과 근대 조화라는 콘셉트를 토대로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밤사이 열대 저압부로 약화한 태풍 송다에 이어서 제6호 태풍 트라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세력이 약한 탓에 오늘 오전 9시쯤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하겠는데요. 하지만 태풍으로부터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서부와 일부 남해안 또 제주도에 3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60mm가량이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모레 아침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제주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낮 동안 습도가 높은 탓에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 대전도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는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은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자진 사퇴하며 국민의힘은 신속히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준석 대표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에 당권 탐욕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비대위 체제 안착까지 험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장외에서 지지층을 만나며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조수진 의원의 최고위원 사퇴 직후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저들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도, 제도 개혁도 정치 혁신도 아니라며 당권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 자체를 부정하며 당 지도부, 특히 친윤계 의원들을 직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속히 비대위로 전환하겠다고 했지만 이준석 대표의 반발은 물론 넘어야 할 고비는 한둘이 아닙니다. 최고위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는지 입장이 갈리는 데다 당원 당규상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적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비대위 성격을 두고도 조혜진 의원은 당대표를 강제로 몰아내는 조기 전당대회는 당권 쿠데타라며 혁신형 비대위를 요구하는 등 벌써 시끄럽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전방위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권대행을 겨냥해 사심과 무능만 드러냈다고 날을 세웠고 최고위원을 던진 조수진 의원은 윤핵관의 이선 후퇴를 주장하는 등 비대위 구성을 넘어 강력한 쇄신론이 불어닥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에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 주십시오. 실질적인 이선으로 모두 물러나 주십시오.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시에 2030 지지층을 기반으로 비대위를 흔들거나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커지면 집권 여당을 향한 여론은 더 싸늘하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이 위기인데 집권 여당 내부의 수습 능력이 회의적인 수준에 왔다 이렇게 본다면 상당히 좀 국민들 우려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잇따라 승리하고도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집권 여당의 혼란은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은 대구 경북을 돌며 개혁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박용진 의원은 단일화 계속 논의에 합의했지만 서로 다른 기류를 내비쳤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돌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소득층이 여당을 지지한다는 논란의 발언 이후 개혁에는 방해가 잇따른다며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할 때 쓴다면 그 과정이 좀 시끄럽고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뒷발목을 잡아가지고 방해를 하든지 음해를 하든지 일단 견뎌내고 결과로서 증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의원에 맞선 강훈식, 박용진 의원은 단일화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서로 다른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박 의원은 어대명을 막기 위해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는데 단순히 반 이재명, 반명연대가 아니라 미래연대로 그리고 승리하는 민주당의 길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강 의원은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며 단일화 이슈에서 벗어나 자신의 비전을 드러내 기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본선에서는 일반 당원과 국민께 강훈식을 제대로 알려야겠다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국민들이 97세대한테 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강원, 경북과 인천, 제주에서 투표와 순회 연설이 시작되는 만큼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등은 오늘 소관부처로부터 후반기 국회 첫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 등 5개 상임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관부처인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이어갑니다. 특히 국방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등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여름 휴가를 떠납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온 윤 대통령은 휴가를 맞아 재충전을 하며 향후 국정 운영을 구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8.15 광복절 기념 메시지와 특별 사면 계획을 확정하는 것을 비롯해 지지율을 반전시킬 돌파구 마련과 일기 내각 인선 작업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휴가 기간에 윤 대통령이 민생 현장을 찾을 수 있다면서도 경호상의 이유로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의 실질 임금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인난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여름 휴가가 끝나고 본격화할 노동계 하반기 투쟁까지 겹치면 임금 인상 압력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연아 기자입니다.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도 기름 채우기도 겁나는 내일. 월급도 평균 5.1%, 17만 4천 원이 올랐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빛이 발했습니다. 물가는 약자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8.1%, 상용직은 5.3% 오르면서 물가 인상에도 버텨냈지만 중소기업 임금은 4.1%, 임시일용직은 2.7% 오르는 데 그치면서 실질 임금이 각각 1.3%, 2.7%씩 감소했습니다. 노동계는 이미 하반기 투쟁 목표로 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실질 임금 회복을 내걸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 이 불평등 세상이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구인난마저 4년여 만에 가장 심각해서 인재 경쟁이 치열한 곳부터 시작해 도미노식 임금 상승이 생기고 늘어난 인건비가 다시 물가를 자극하게 될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 노사 모두 고통 분담하고 이런 얘기 하는데 물가를 잡지 않은 이상 누가 이거는 생계 문제고 삶의 전체 생계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정부는 기업 부담과 경기 침체를 이유로 급격한 임금 인상에 부정적이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꺼내든 유류세와 관세 인하 효과마저 미진한 가운데 러시아의 연료 통제 등으로 겨울이 다가올수록 물가가 더욱 요동칠 가능성도 있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편의점에서만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 색다른 걸 추구하는 MZ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 가성비 좋은 자체 제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이 편의점 상품이 뜨는 이유를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정 편의점에서만 파는 소주입니다. 한 병에 13,000원인데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앱을 통해 실시간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른 오전부터 반경 1km 이내 매장 60여 개 가운데 단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동이 났습니다. 연예인이 개발에 참여했다는 스타 마케팅과 함께 발주 물량을 제한하는 희소성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먹어보고 싶기도 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게 먼저 먹어본 사람이 약간 우승한 사람처럼 그런 인기도 또 높아지고 그래서 다른 편의점 업체는 가성비 좋은 크림빵으로 소위 대박을 냈습니다. 지난 1월 출시된 이후 매달 100만 개씩 팔리고 있는데 크림이 가득 찬 빵의 단면을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면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안쪽에 크림이 와 이렇게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에 4, 5천 원인 도시락은 식당 점심값이 부담인 직장인들이 애용합니다. 편의점 음식도 요새 좀 퀄리티가 높아져서 그냥 빠르게 한 끼 해결하기 편한 것 같아요. 최근 편의점이 인기를 끄는 건 고물가 시대에 비교적 저렴한 상품도 있고 개성을 중시하는 MZ세대 맞춤형도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이슈가 된 걸 오프라인으로 찾으러 돌아다니는 보물찾기 하는 그러한 이제 소비 행태를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4시간 운영이 강점이었던 편의점이 더 젊은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국내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 그리고 달러 강세 등 국내 금융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는 오히려 늘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매달 월별로 보게 되면 2월 한 달을 제외하고 대부분 외국인들은 셀코리아로 일관했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7월 한 달 동안의 성적표를 보니까 외국인들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2조 3천억 원 상당 국내 주식을 사들였어요. 네.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미국이 이제 2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유의 고금리 정책을 펼쳤고요. 또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뭐 경기 침체다 아니다 논쟁이 있었지만 시장의 기대는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된 측면이 있다. 안도 랠리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는 혹시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난 건 아닐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섰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는 5% 넘게 올랐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7월 한 달 동안에 우리나라 성적표를 외국과 좀 비교를 해보면 주요 20개국 가운데 한 12위권, 그러니까 중하위권에 해당을 하고 또 연초 대비 성적을 따져보게 되면 아직도 코스피는 17% 넘게 빠져서 전 세계 증시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좀 큰 편에 속하고요. 근데 좀 특징적인 것은 외국인이 이처럼 모처럼 사들였지만 지난달 개인들은 하락 장세에 지금 넌덜머리가 난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매도로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별로 살펴보면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 중심으로 외국인 자본이 좀 몰린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좀 매수세가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골이 깊었던 만큼 살이 높을 수 있다고 미국도 IT주 중심의 상승세가 좀 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컸던 IT주들, 특히나 국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관련 주들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역시 대장주는 삼성전자입니다. 외국인들 그동안 이 캐시카우, 현금을 창출하기, 현금을 빼가기 가장 좋은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들었는데 상반기에는 거의 10조 원 가까이 내다 팔았어요. 그러다가 7월 한 달 동안만 5,400억 원 넘게 일단 사들였습니다. 그동안 매번 전해드렸습니다만 디램 현물 가격이 하락세입니다. 하반기 전망도 그다지 좋지 않고요.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반도체주가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 올해는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업황이 좀 반전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많이 상반기에 낙폭이 과대했던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도 유입됐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처럼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대형주로 지금 쏠리고 있는 만큼 아마 지금 특별한 이벤트가 사실 없거든요. 8월, 9월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주의 시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다만 관건은 뭐냐. 외국인들이 이처럼 국내 주식을 사들이는데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게 환율이에요. 환율이 다시 올라버리면 환차 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1,300원 아래로 떨어진 달러당 1,300원 아래로 떨어진 환율이 얼마나 안정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호황제가 상존해 있다. 미국 물가 피크아웃 기대감이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선 반영됐다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점점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도 우려스럽고요. 여기다 이제 코로나 재확산으로 하반기에 민간 소비에 좀 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저희 종목별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ICT 대장주로 불리는 그러니까 그 인터넷 포털 대장주들 상대적으로 외인 매수가 좀 부진했거든요. 이건 좀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제 플랫폼 업체들은 제2의 성장통을 지나고 있어요. 그동안은 정말로 이 무풍지대였죠. 규제 무풍지대에서 하고 싶은 거는 다 해봐였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플랫폼 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돈을 벌기보다는 국내 손쉬운 골목상권 침해 성격의 굉장히 문어발식 대기업의 업황을 그대로 본보게 하는 본뜬 그런 이 사업 모델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저항도 강하고요. 국회에서도 입법사항으로 이 플랫폼 업체를 규제하자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이들 기업들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미래의 어떤 비전을 보여줬느냐,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미국에 상장한 이제 쿠팡조차도 주가 약세인 걸 보게 되면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어떤 제2의 성장통을 좀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미국 경제 성장률, 이 GDP가 발표가 됐었는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었어요. 근데 미국 정부는 아직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온라인에서 이걸 갖고 이제 논쟁이 발생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위키디피아라는 이제 백과사전의 대망사죠, 온라인. 근데 여기 참 특징적인 것들이 사용자 참여형이에요. 내가 경기 침체라는 이 정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 미국의 공식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경제학에서 불러왔던 경기 침체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부터 자리드 옐런 이제 재무장관 여기다 파월 의장까지도 경기 침체 아니다. 무슨 얘기냐. 고용은 봐라 완전 고용 상태다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편집자로 새로 등록한 일부 사용자가 경기 침체 항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2분기 연속 이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면 경기 침체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출처나 근거가 부족하다라면서 이를 이제 삭제하거나 첨가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위키디피아 측에서 이걸 자물쇠를 걸어놨어요. 이 정의에 대해서 상당 기간 이제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별도 항목으로 떨어서 토론 페이지에서 토론할 문제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된 버전이 언론에 퍼지는 걸 인용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온라인 백과사전조차도 미국 정부 당국 고위 관료들이 지금 경기 침체 논란의 대응이 그대로 대형 백과사전까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전미경제연구소의 판단이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관에서 경기 침체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가 갑자기 경기 침체를 판단한다고 하니 네. 투자가들의 이목이 도대체 이 연구소는 뭐 하는 데인데 1920년대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민간 조직이에요. 정치 회풍을 차단하고 경제 현상만을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 8명의 경제학자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경기 침체의 시작과 끝을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판단 기준 도대체 뭔데?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건 GDP였는데 GDP 이외에도 생산, 고용, 실질 소득과 같은 6, 7개 경제 지표들이 수개월 동안 현저하게 악화돼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해서 단일 지표만 갖고 경기 침체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표 시점이 굉장히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미국의 GDP는 석 달 만에 발표가 돼요. 네. 처음에 잠정치, 수정치, 확정치. 그러나 지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 경기 침체 공식적으로 진입했었는데 네. 그 당시 판단을 보니까 2020년 2월에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됐는데 경기 침체 시작됐습니다를 전미경제연구소는 언제 판단을 했느냐? 6월에 발표됐어요. 네. 그러니까 넉 달 걸린 거죠. 그러면 경기 침체 종료는 언제였느냐? 코로나발 경기 침체는 2020년 4월에 종료가 됐는데 네. 그 판단을 다음에 2021년 6월에 했어요. 네. 1년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봤더니 과거의 경기 침체도 통상 이 전미경제연구소는 한 7개월 넘게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보여서 네. 이번은 특히나 대통령과 정치권, 통화당국 간 굉장히 이제 이 불협화음이고 특히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네.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팩트는 뭐냐? 지금 이렇게 뭐 굉장히 빠른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예요. 이것도 굉장히 불안해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아마 전미경제연구소가 판단해서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경기 침체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지지율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뭐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소비도 늘고 고용은 좀 견고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것마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논란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어떤 판단이 내린다 하더라도 근데 이분들의 위상을 보면 네.
미국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30여 명이 넘어요. 근데 이 기관을 거친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정체 외풍 없이 정식적으로 제3자 입장으로 경제학자 입장에서 미국의 경기 침체의 시작과 끝을 판단했다면 아마도 이번도 똑같이 해줘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모든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 지표 나쁘지 않고 소비도 지금 훼손됐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추세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는 8월 1일부터 이 생애 최초로 집을 살 때 적용을 받는 LTV의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한마디로 규제를 조금 더 완화해 주는 건데 대출 한도가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맞습니다. 그동안은 주택이 서울에 있느냐 지방에 있느냐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고요. 네. 주택 가격이 뭐 9억 원, 15억 원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졌다면 오늘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주택이 어느 소재지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가격이라 하더라도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도 대출 한도가 너무 적었어요. 네. 4억 원이었는데 네. 그게 6억 원으로 한도가 이제 증액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20대도 있을 수 있고 30, 40대도 있을 수 있겠는데 네. 지금 너무 높아진 주택 가격을 이제 따라잡아서 가격을 살려면 대출 한도도 많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반기부터 DSR 규제가 더 강화가 됩니다. 네. 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건 내 소득의 40% 이내에서 연 원금과 이자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에요. 네. 이게 비단 이제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까지 다 포함, 모든 대출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DSR을 풀어준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대출 받고 집 사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게 LTV 확대돼도 이렇게 DSR 규제가 강화됐으니까 대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런 하우스푸어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난해는 대출 규제를 굉장히 엄격하게 했어요.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전세대출도 못하게 했고요. 네. 신용대출도 막았어요. 이 본인의 이제 연봉소득 이내에서의 뭐 이런 이제 규제까지 나섰는데 그러다 보니 지난해 집 구매하셨던 분들은 주택담보대출 받고 전세대출 받고 또 여기다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고 네. 제1-2금융권 그러니까 다중채무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분들은 지금 대출금리 올라가니까 선뜻 내놔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새로 사시는 분은 집값 고점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분명히 있고요. 여기다 치솟는 대출 이자 부담은 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좀 관망해야지 거래 절벽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팔려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지금 이게 마이너스로 팔게 되면 다시 원리금 상환이 다 부족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서로 이제 이 눈높이가 맞지 않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임대차 2법이 이제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셋값이 많이 오른 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네. 근데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셨던 분들의 만족도는 높아요. 네. 왜냐하면 전셋값이 높았지만 5% 이내로 증액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만족도는 높은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전세난을 좀 부추긴 상황이 맞아요. 왜냐하면 임대차 3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전세 가격 상황을 보면 네. 적게는 20%대, 많게는 40% 넘게 전세 가격이 뛰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6월 말 기준 전세 가격, 평균 아파트 전세 가격은 6억 8천만 원 상당이에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전세 시장에 이중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아파트고 옆집인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같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최대 4억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진 전세값에 세입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전세 대출도 안 돼. 대출 이자는 너무 비싸. 그러니까 차라리 월세를 내자라고 해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2달 연속 월세가 전세 비중을 추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얘기는 뭐냐? 전세라는 것은 사실 2년 후, 4년 후 내가 온전히 되돌려받을 수 있는 100% 되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라면, 맡겨뒀던 돈이라면
월세라는 건 매달 내려가는 비용 측면이기 때문에 네. 서민들의 이제 주거비 부담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20년과 올해 상반기 거래를 분석하게 되면 서울의 월세 부담이 한 140만 원대에서 170만 원까지 한 20% 넘게 늘어나서 특히나 인천의 경우는 월세 거래가 한 2년에서 2배 넘게 늘었기 때문에 세부담은 커지고 또 전세 난민이 더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냐. 따라서 이 합리적인 어떤 좀 보완 대책은 좀 필요한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임대차 3법과 관련한 계약갱신 분쟁과 관련해서 지난해 분쟁이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네. 이 얘기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더 늘고 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조정해야 될 합리적인 어떤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정부가 TF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손질도 예고했거든요.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토부뿐만 아니라 이제 법무부까지 나서서 TF팀을 만들고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개선하겠다라는 겁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방법론인데요. 뭐 2+2 여러 가지 얘기만 지금 와가요. 2+2를 초등학교 학제에 비춰서 오히려 2+1, 3년으로 가는 건 어떨까? 뭐 이런 방식이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역시 초기 혼란은 불가피하고요. 기존에 2+2로 계약하셨던 분들에 대한 혼란도 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역시 집주인 입장에서 반발하겠죠. 왜냐하면 더 많은 기간, 더 오랜 기간 내 집에 대한 재사권 행사가 이제 제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야 이게 지금 상한선, 계약갱신 시 상한선 5% 임대료 상한이 이게 적정한가? 이게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 이거에 대한 이 개정도 지금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이제 밀어붙였고 이제 통과시켰기 때문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거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냐. 지금도 지금 굉장히 반발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선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또 이거를 개선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전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4개월 만에 1,800원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뭐 국제 유가 하락 그리고 정부의 어떤 유류세 추가 인하가 효과를 좀 보기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플러스에다가 지금 소비자 단체가 그랬잖아요. 아예 유류세를 20에서 30, 37%까지 내렸는데 네. 전국에 있는 주유소 가운데 1%만 온전히 반영을 했더라. 나머지 네. 99%는 대부분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나가면서 굉장히 좀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아요. 실제로 어제 오후 전국 주유소에 판매되는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7원입니다. 그러니까 1,900원대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게 지난 3월 초순 이후 거의 뭐 4개월여 만에 처음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 하락분이 이제 반영된 것도 분명히 있고 유류세 확대된 부분도 있지만 이 소비자 감시 단체들이 계속해서 유가 하락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정유사들이 실제 순이익을 봤더니 4배나 늘었어요. 네. 역대 최대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경유 가격은 아직 1,900원대 후반이더라고요. 잡히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역전 현상, 그러니까 휘발유 값보다 경유 가격이 비싼 현상이 계속되고 있죠. 맞습니다. 지난 5월 중하순부터 경유 가격, 서민연료 경유가 휘발유 가격을 추월했어요. 그 당시 나왔던 얘기가 유럽은 경유 차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러시아와 이제 분쟁 때문에 수입 금지되면서 오히려 국제 현물 가격에서 이 유럽이 굉장히 현물 가격을 띄우는 역할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또 사실은 이 경유하면 이제 서민 차량, 화물차나 택시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시기 때문에 여기 세금이 적게 붙었어요. 근데 유류세의 인하라는 거는 인하 폭이 %로 일률적으로 인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하 효과가 좀 적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반영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이 국내 유가가 4주째 하락을 하고 있지만 경유와 휘발유 가격 격차는 더 벌어졌어요. 네. 리터당 100원이 아니에요. 150원 넘어간 데가 꽤 되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해서 이 사상 최대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경유는 지금 이 재고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도 이제 국제적인 풍기 현상까지 더 벌어지게 되면 격차가 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역전 현상이 심화되게 되면 서민들이 좀 고통받기 때문에 네. 다시 이제 이 개정을 좀 논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소비자 감시단이 경유도 좀 눈여겨 봐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정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택시장이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무주택자와 1주택자, 또 다주택자는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좋은지 이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신축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최근 14억 1천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 8월 최고가 17억 원에 비해 3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간극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는 급매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한 데다 미국은 2달 연속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주택시장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강남권 아파트도 수억 원씩 떨어지고 수도권 아파트는 30% 가까이 시세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한국은행 총재가 2.75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주택 가격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말고 청약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어서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이나 대출 혜택이 있는 만큼 급매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정부 공급 계획이 나온다면 청약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서볼 것을 권합니다. 1주택자들은 대세 하락기를 더 핵심 지역으로 갈아타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1주택자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나오면 이를 통해서 갈아타기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한데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50%를 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집을 사고 팔기 어려운 거래 절벽 시기인 만큼 집을 먼저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집을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들은 종전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이른바 선매도 후매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이 기회에 집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대세입니다. 금리 추가 인상, 거품 붕괴,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집값이 급락할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몸집을 줄이는 슬림화 내지는 다운사이징 전략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으로 당분간 집값 하락이 불가피한 만큼 매매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에 박차를 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신설한 GTX 추진단이 이달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에는 전담 인력이 15명 배치됐으며 노선 개통을 최대한 앞당기는 동시에 기존 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누적 대수가 30만 대를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29만 8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7만 3천여 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동안 12만 대가 넘게 팔린 겁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할 때 상반기 이후 2달이 지난 만큼 현재 전기차 누적 대수는 이미 30만 대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대차가 선보인 첫 경영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캐스퍼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결함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 리콜센터에는 지난달 29일까지 캐스퍼에 결함이 있다는 신고가 94건이 접수됐습니다. 신고 내용은 에어컨을 튼 상태에서 뒷유리의 열선 기능을 켜면 차량이 덜덜 떨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나 국가총력전 방식의 연합훈련 실시와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에 뜻을 모았습니다.
동맹을 강조한 한미 정상회의의 내용을 한층 구체적으로 진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 이후 50여일 만에 다시 만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이번 회담에선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각종 제도를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우선 후반기 한미연합연습에 정부 차원의 전시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을 통합하기로 했는데 군은 물론 각 정부 부처가 수립한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해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됐던 한미연합 상륙훈련 등 연대급 이상 실기동 훈련도 재개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한미 부대 간의 전술 교리를 공유하는 등 상호 운용성을 증진해 연합 방위 태세를 더 굳건히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억제를 위한 외교국방 투트랙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EDSCG를 9월 중에 열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기로 협의했습니다. 정책적 차원의 북핵 대응책인 EDSCG에 더해 북한이 핵을 실제로 사용했을 경우 대북 선제 타격 등 한미의 대응 방안을 토의하는 군사적 대응책 TTX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7차 핵실험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함께 논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군 관계자는 연합 연습 확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 보다 진전된 협의를 한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일본이 참여하는 연합 군사훈련의 경우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북한 매체가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를 북침 전쟁 시연회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그제 미국과 남조선 호정광들이 벌이는 합동 군사연습은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 동족 대결 정책의 직접적인 발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윤석열 역적 패당이 계속 무모한 군사적 도전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종말을 고하는가를 제 눈으로 보면서 무덤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캄보디아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국제사회의 대북 정책 지지 확보 등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오는 4일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핵 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한 수단과 외교를 함께 가동하는 이른바 3D 전략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선 안광일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 겸 주 인도네시아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등 공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됩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타이완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을 아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4개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과 우방에게 미국의 확고부동한 약속을 재확인하기 위해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4개국 순방에서 평화 안보, 경제 성장과 교육,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는 타이완 방문 여부에는 끝까지 함구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28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한 뒤
불장난하면 불타 죽는다는 말까지 하며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중국은 하루 뒤 유엔 안보리에서 또다시 불장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希望有关国家看清楚这一点，不要玩火自焚。 펠로시 의장의 순방 일정에 타이완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타이완 방문이 무산됐다고는 속단하기 이릅니다. It's a security issue for every member of Congress traveling, especially abroad. But for the Speaker, it is an additional security issue, and for those traveling with me.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반대하는 중국은 타이완 인근 수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타이완은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해상과 육상에서 군사훈련과 대피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일정이 끝날 때까지 그의 타이완 방문은 언제든 열려 있어 미국과 중국, 타이완의 긴장 관계는 계속되게 됐습니다. YTN 임승훈입니다. 지상 추락 가능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지구촌 전체를 바짝 긴장시켰던 중국의 우주 로켓 잔해가 필리핀 주변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다행히 피해가 없었지만 10월에 또 발사가 예정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밤하늘에 번뜩이는 무지갯빛 섬광이 긴 꼬리를 늘어뜨리며 떨어집니다.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촬영된 중국 우주 로켓 파편의 추락 장면입니다. 중국 측도 로켓 잔해가 필리핀 서남쪽 술루의 상공에서 대기권에 재진입했다며 대부분은 불타 사라졌고 일부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발사된 창정 5B의 상단부로 무게만 25톤에 달합니다. 중국이 건설 중인 우주 정거장 텐궁에 모듈을 싣기 위해 가장 큰 로켓을 쏘기 때문입니다. 대기권을 통과하고도 남은 파편이 세 차례나 지구로 떨어졌는데 지난 2020년 5월엔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의 마을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우주로켓 잔해는 안전한 곳에 낙하하도록 설계해야 하지만 중국은 대기권을 떠돌다가 추락하는 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로켓 잔해의 이동 궤적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서 매번 지구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绝大部分器件将在载入过程中烧蚀销毁，对航空活动及地面造成危害的概率极低。 We don't have a plan to shoot the rocket down. We're hopeful that it will land in a place where it won't harm anyone. Hopefully in the ocean or someplace like that. 중국은 독자 우주 정거장 완성을 위해 오는 10월 추가 모듈을 또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ISS 탈퇴를 예고하면서 사실상 세계 유일의 우주 정거장 보유국이 되는 중국. 우주 굴기라는 웅대한 야심에 비해 책임감이 아쉽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 아침 전국 곳곳에 다소 강한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경기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강약을 반복하면서 이어지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태풍 송다는 오늘 새벽 3시쯤 태풍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뒤로 제6호 태풍 트라세가 북상하고 있지만 세력이 약해서 오늘 오전 9시 무렵 제주도에 닿기 전에 열대 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 트라세가 북상하면서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부터 지금까지 제주도를 중심으로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제주도 삼각봉에는 827mm, 진달래밭에도 610mm의 누적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며 중서부와 일부 남해안 지역에 최고 100mm,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60mm가 더 내리겠고요. 일부 중서부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밤사이 서울 기온이 25.4도 등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와 찜통더위가 계속되겠고요. 수요일에는 중서부와 호남 지방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와 또 남해안을 중심으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 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슬입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